안녕하세요. 제자가 묻고 율곡이 답하다 제6강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배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6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리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성과 더불어서 심, 그리고 심에 대해서 자주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비유로 제시되는 거울의 비유, 이런 것들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마음과 거울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자들은 자주 마음, 앞으로는 주로 심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개념어에 준하도록 성과 더불어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을 의미하긴 하지만 이들의 언어를 그대로 일단 주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심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면서 이 심을 거울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보고 이제 이러한 비유는 이 심의 어떠한 특징을 형용하고 설명하기 위함이겠죠. 이제 이런 내용을 이후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비유와 함께 성리학에서 심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거울의 비유가 어떤 측면에서는 심에 대해서 성리학에서 바라보는 심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잘 설명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 이 점도 율곡과 어떤 그 문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리학에서 심의 어떤 그 고유한 능력,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통 허령지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허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허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텅 비어 있으면서 그것이 뭔가 알아차리고 인식할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제 그러한 성격. 그래서 빼어나고 또 영명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인지적인 기능과 지각적인 기능, 이제 여기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허령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자와 율곡의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에 간직한 것이 성이므로 그래서 허령합니다. 만약에 성이 없다면 심은 그냥 빈 그릇, 일종의 빈 껍데기가 되어서 그 생의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끊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의리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활동적인 능력, 생명력,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 허령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심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모든 것이 어쨌든 성에 근거해서 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이 없다면 이런 허령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성립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결국 그 허령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성에 근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율곡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심이 허령한 것은 다만 성이 있어서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지극히 통하고 바른 기리에 대비되는 그 기가 엉겨 붙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심을 구성하기 때문에, 심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심이 허령할 수 있는 것이다. 대답 또한 대답을 보면 이제 대답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의 요지가 허령이라고 하는 기능도 결국에는 리 혹은 성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율곡의 대답은 이 허령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 주요한 토대는 사실 성에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이 지극히 통하고 바른 기라고 하는 기의 특성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알아차리고 깨치고 지각하는 이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도 기로부터 비롯된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리가 아닌 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심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또 성과 대비되는 심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춤의 능력, 인지하는 능력, 깨닫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주 사실은 그 거울의 비유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그 논의가 나오는 맥락을 보기 위해서 먼저 앞에 논의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이 사물에 감응할 때에 심은 그 사물 위에 그 사물에 있는 것인가? 일단 이 감응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심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 것 이것을 감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극에 따라서 그 심이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말하면 감이라 하면 우리가 외부 사물에 대해서 어떤 자극을 받는 것 그리고 응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것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물 혹은 뭐 사물과 사물 이런 것들의 관계 맺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감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마음과 외부 사물들 그리고 사물과 사물들 간에 달리 얘기하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 세계 전체가 사실은 운행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그러한 감흥의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물을 지각하고 일정한 반응을 이제 내놓고 그러면 서로 교감하고 이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그 허령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그러면 그 외부 사물을 지각할 때 그 인간의 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일시적으로나마 그 사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외부 사물에 대해서 아주 그 몰두할 때 마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외부 사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그러한 어떤 직관이나 이제 그러한 어떤 느낌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진강이 대답을 합니다. 심의 본체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심의 본체는 항상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주재하고 있는데 그 작용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 작용하고 사물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 작용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본체 자체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잘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자가 만족하지 않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사물에 접할 때 그러면 본체는 항상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 작용이 바깥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본체는 그 똑같은 심이긴 하지만 본체는 그 마음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그 작용이 바깥에 있다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심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저희가 오늘 주목하는 그 심을 그 거울에 비유하는 그 비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김진강의 대답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허령한 본체의 마음은 안에서 주재하고 사물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응하면서 조응할 뿐이다. 그래서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것에 비유하면 물건이 와서 거울이 그에 따라서 자연히 비추는 것이지 그렇다고 거울이 그 물건을 따라가서 비추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어서 마저 보면 그렇다면 허령한 본체는 안에 있기 때문에 조응하는 작용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그런 말인가?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김진강은 그렇다고 긍정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율곡은 옳다라고 또 이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거울의 비유가 이제 왜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취지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는 우리의 내면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외부 사물이나 대상에 접하였을 때 그것과 우리가 관계 맺을 때 그에 대해서 일정한 반응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그런 외부 사물에 완전히 어떤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거나 어떤 그 우리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주의가 우리 안에 내면에 어떤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국에 완전히 끄달린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거울의 비유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여전히 거울의 어떤 본래의 모습을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나에게 다가온 대상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양상, 그러한 어떤 형식, 이제 그런 것을 이 거울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본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비유한 그대로 외부 사물이 와서 거울이 그것을 비출 때 거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사실 거울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외부 사물이 오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고, 그리고 그 사물이 사라지면 자연히 또한 거울은 이제 그 사물을 비추지 않게 되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흥하는 세계 안에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 사물과 항상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그런 현실 안에 있는데, 그것이 10분 그 관계에 잘 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를 여전히 항상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취지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어떤 허령의 능력과 거울의 비유가 함께 자주 제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비유이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거울과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진짜 거울과 달리 우리의 마음은 사실상 가끔 동요하고, 그래서 그 사물과 관계 맺고 사물을 인지하고 사물을 비추는 과정에서 어떤 안정적인 본래의 상태를,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태를 지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지향점,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또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관련해서 어떤 우리 마음의 동요, 거울로서 제대로 말하자면 작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봤던 것처럼 본체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다만 외면에 조그만 빈틈만 있으면 문득 달아나 버리고 만다라고 하였다. 이제 그런 말이 있다. 그러면 이 조그만 빈틈이란 무엇인가? 김진강이 대답합니다. 무력이 밖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면 심이 문득 그것을 쫓아서 빠져나가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에서 말하자면 정신 나갔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른바 외면에 조그만 빈틈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이 부연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빈틈이라는 것은 밖의 사물이 내 안에 욕심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그 본래적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외부 사물에 동요되지는 않으면서, 끌려가지는 않으면서 제자리를 잘 잡고 있을 때 오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잘 인식하고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이 그러한 비춤의 기능을 청명하게, 말하자면 맑게 수행하지 못하고 저것이 갖고 싶다, 그리고 어떤 욕구에 끌려가게 되면 말하자면 그 대상이 지나갔는데도 그 대상을 붙들고 있게 된다면, 말하자면 비유컨대, 그러면 새로운 대상과 관계 맺어야 할 때 그 대상을 비추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을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어떤 욕심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에 주목했을 때는 상당히, 사실 불교에서 그 심을 거울에 많이 비유하는 것처럼 그 어떤 그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에 집착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불교적인 관점과도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심이 그 비추는 기능, 그 허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욕심에 이끌려서 사물에 끌려가지 말고 자신이 사물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본래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잡아야 한다. 이제 어떤 이러한 그 메시지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앞에 부분까지는 뭐 그 동요하는 그 측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뭐 당연히 뭐 심 자체가 거울과 완전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차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거울의 비유가 그래도 잘 작동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볼 부분은 반대로 거울의 비유하고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 이제 그런 측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울 비유 자체는 원래는 사실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강조하는 불교적인 관점이 상당히 많이 투영되어 있는 비유인데 이 부분 이제 거울의 비유와 상대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이런 측면은 그와 구분되는 유학적인 의미에서의 성리학적인 어떤 그 고유한 지향성이 성선이라고 하는 지향성, 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활용이라고 하는 비춤 또는 인지기능, 지각기능이 어떤 그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성선의 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지향점과 더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가리워진 거울로 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거울이 가려져 있는데도 거울이 모종의 역할을 여전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다시 더 부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질문합니다. 기에 막히고 사물에 가리어서 성의 본체를 잃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거울이 완전히 이제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비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거울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꽉 막혀버린 상황이 된 거죠. 가려진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선한 정이 발할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심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성이 표현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도 선한 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뚫고 비집고 때때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진강의 대답은 마음의 본체는 결코 완전히 가려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이 움직일 때 가려진 데에서 나타나면 악한 정이 되고 가려지지 않은 데에서 나타나면 선한 정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꽉 막힌 것 같아도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성은 이제 이 감흥의 세계 안에서 사물과 관계 맺으면서 정말 비추지 못하니까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적극적인 반응을 산출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제 이후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서 그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합니다. 선유들은 모두 마음을 거울에 비유했다. 거울에는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어서 물건이 밝은 곳에 비추면 고운 것과 추한 것이 제대로 비추인다는 것이죠. 밝은 곳, 그 거울 중에서 가려지지 않고 밝은 곳에 비추면 고운 것은 고운 대로 비출 것이고 추한 것은 추한 대로 비출 것이고 말하자면 그 사물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허령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가려진 곳, 거울 중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려진 곳, 어두운 곳에 비추면 자연히 그러한 대상의 고운 것과 추한 것이 비추어져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런 거울의 경우와 달리 심은 그렇지가 않다. 비록 가려진 곳이라도 사물에 감응되면 움직이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려지면 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주어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울의 비유를 액면 그대로 만약에 해석하면 사실 거울 자체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내놓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야말로 사실은 수동적으로 어떤 대상이 다가오면 있는 그대로 그 대상을 비추이는 작용을 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와는 달라서 주어지는 대상을 단순히 비추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전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비추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적극적인 반응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반응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질 때 그것은 결국에는 단지 비추기만 하는 어떤 심의 인지적인 기능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응의 근거가 되는 성의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는 답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진강은 답합니다.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 것은 다만 어쨌든 그것이 비출 수 있다는 점에서 밝은 곳을 취했을 따름이다. 비추고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 만약에 거울이 전혀 그걸 비추지 못해서 가려질 수 있다는 그런 점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것은 더 이상 그 마음, 심에 대한 비유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대저 성의 욕은, 성의 욕구는, 혹은 성의 의욕은 움직이기 때문에 비록 가려지고 막히더라도 물에 감응하면 바라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 이 성의 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어떤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그리고 어떤 너무 구체적으로 느끼는 꼭 어떤 그런 욕구 감정 이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계 안에서 어떤 모종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산출하고 어떤 의지를 관철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그 반응의 어떤 그런 기능을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단지 비춤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울은 그러한 적극적인 반응성과 지향성을 표현하지 못하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춤이라는 기능, 이 수동적인 기능이 때로는 막힘에 의해서 완전히 어떤 그 기능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성의 적극적인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어떤 일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모종의 반응성을 산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질문자는 이 성에 대해서 이것이 어쨌든 리라고 하는 어쨌든 그 선한 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욕이라고 하는 것, 뭐 욕구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렇게 먼저 질문합니다. 성의 본체는 아름답고 당당해서 한 개의 올바른 이치, 정리, 올바른 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욕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진강이 답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자면 죽은 이치가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고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그러한 생의 리인 것이니 어찌 낳고 뭔가 활동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러한 생의 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나무나 돌과 같아져서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측은한 정이 없을 것이며 옳지 않은 것을 보고서도 수호의 정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은 그렇다라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처음에 논의에 돌아가서 이 심이라고 하는 것, 이 심의 어떤 인지적인 기능, 지각적인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심이 외부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올바르게 지각을 해야 그러한 지각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올바른 반응성이 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기능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울의 비유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적극성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외부 상황에 대해서 혹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그냥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지각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각은 하나의 매개가 되고 고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고리가 되어야 되냐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지각에 입각해서 우리 그 심 안에 내재해 있는 성이 그에 합당한 올바른 반응과 적극적인 지향을 산출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면이 되면 사실 거울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외부 대상을 그냥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외부 대상에 개입하는 것이고 외부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외부 대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그 성에 내재한 선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어떤 지향성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국면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 이제 거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로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이제 율곡은 이제 그렇다고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논의한 내용의 중점은 이 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자의식, 의식작용 전체 뭉뚱그려서 말하면 사실 이것 전체가 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도덕적인 수양을 한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심학, 마음 공부와 동일한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이해에 있어서 성리학의 구체적인 이론으로 들어왔을 때는 심, 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되는 취지와 의미가 부여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더 정교한 이론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또 구체적인 우리가 수양해 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의 중요한 1차적인 기능은 외부 상황에 대한 어떤 감응해야 하는 세계에서 그리고 사실 우리의 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올바르게 작동하고 또 바람직하게 기능하려면 분명히 일정 부분 우리가 외부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지각과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종의 환상을 보고 전혀 현실이 아닌 것을 보고 선한 감정을 일으킨다고 한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할 만한 어떠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것은 이제 사실은 오히려 이제 치료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감흥하는 세계 안에서 이 심의 1차적인 기능인 지각과 인식은 정말 매우 중요하고 또 바로 이것이 심의 성리학에서 그 심성론 안에서 심의 1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1차적인 기능은 지각과 인식을 통해서 대상 혹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심은 그러한 맑은 비출 수 있는 능력, 이제 허령이라고 얘기했던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산란한 상태에 있을 때는 외부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죠. 예, 그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과장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심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목표, 이러한 지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울의 비유는 잘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비추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언제나 거리낌 없이 주어지는 대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대상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어떤 나의 주의가 산란되거나 분산되어서 어떤 안정적인 심의 상태를 상실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으면서 주어지는 사물, 관계 맺게 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의 상태. 이 비유가 아주 잘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리학의 중요한 측면이고 본성을 강조하는 측면인데 심의 다른 측면은 그러한 지각과 인식을 매개로 그 심 안에 내재해 있는 성의, 선한 본성의 지향성, 선의 지향성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적극적인 반응성, 적극적인 어떤 정감, 적극적인 행위 이것을 이끌어내고 실현시키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측면에 주목을 하게 되면 사실 이 측면부터는 거울의 비유가 잘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강조드렸던 것처럼 심히 그런 올바른 거울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자신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설사 만약에 심히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굉장히 산란해 있고 할지라도 만약에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의 마음 수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거울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아마도 거기 그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반응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끌어지는 반응성은 어떤 심의 어떤 그런 그 바람직한 기능에 의존하기보다도 그 심을 매개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고 오히려 그의 내재에서 그로부터 비롯되는 성의 추동과 경향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기능에 있어서 그러면 원래의 목적 또한 결국에는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원천이 되는 어떤 도덕적인 힘과 능력 그리고 성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전체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심의 1차적인 기능에 주안점을 둔 거울의 비유 또한 이러한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이 자신의 마음을 맑게 유지한다는 것은 단지 그런 맑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 그냥 자신의 어떤 고요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상태에 기반해서 뭐 그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맑은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많은 자극들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그의 내재에 있는 성이 적절한 어떤 반응성과 지향성을 산출해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고 또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다면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어떤 심성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